저는 북한에서 16년간 제 이름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제 얼굴도, 제 목소리도, 제 인생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도착한 한 탈북 여성이 밝힌 충격적인 증언. 그녀는 김여정의 그림자로 훈련받았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시설에서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제삼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방직 공장, 오빠는 군 제대 후 탄광에 들어갔어요.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면 다행이었고 겨울이면 연탄도 제대로 못 구해서 손발이 얼어 터졌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명절마다 김치를 담그시고 두부라도 만들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21살에 공장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어요. 배급은 한 달에 열흘치도 안 나와서 퇴근 후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때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매주 수요일 생활 총화 모임에서 혁명적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두만강 근처로 산책을 갔습니다. 강 건너 중국 마을에 불빛이 보였어요. 환하게 켜진 전기불이요. 우리는 하루 2~3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저기는 밤에도 전기가 나오나 봐. 친구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대답했어요. 중국은 자본주의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인민들은 다 굶어 죽는다며. 어느 날 공장 화장실에서 동료 순옥이가 중국산 화장품을 바르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밀수로 들여왔는데 진짜 좋아. 우리 거랑은 비교도 안 돼. 그 말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앞에 평양에서나 볼 검은색 벤츠가 섰어요. 청진시 당 선전부 부부장이 저를 쳐다보더니 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숙였어요. 2008년 가을,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얼굴이 평양의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유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거요. 그 검은 벤츠를 본 지 사흘 후였습니다. 2008년 10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 앞에 당 간부 2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리명순 동무 축하하오.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평양으로 가야 하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했습니다. 평양? 저 같은 지방 노동자가요? 김정일 장군님께서 동무를 선발하셨소. 사흘 안에 짐 싸시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명순아, 평양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겠지?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게. 오빠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나,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누나를? 한편으로는 평양 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곳이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 가기도 어려운데 제가 거기서 살게 된다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동무의 외모가 특별하오라는 말만 들었을 뿐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떡을 쪄주셨습니다. 명순아, 거기 가서도 착하게 살아라. 편지 자주 하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청진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탔습니다. 저만 타는 게 아니었어요. 함흥, 해산에서 온 여자들 모두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특별칸에 타고 감시원이 붙었어요. 서로 말 걸지 마시오. 기차 창밖으로 고향 청진이 멀어졌습니다. 두만강이 보였고 친구들과 산책하던 둑길이 보였어요. 나는 이제 평양 사람이 되는 건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차가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요. 이틀을 달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20명이 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모였어요. 그때 처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겼네? 군복 입은 여자 장교가 우리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요. 버스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어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는 느꼈습니다.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요.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버스는 평양 외곽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높은 담장에 철조망, 초소까지 있는 건물이 나타났어요. 마치 군부대 같았습니다. 여기가 동무들의 새집이요. 건물 안은 복도 양쪽으로 작은 1인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받았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우리는 복도에 모였습니다. 그때 처음 서로를 제대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이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키, 얼굴형,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당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 왜 여기 왔는지 말해주겠소. 동무들은 모두 김여정 동지를 닮았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일 장군님의 딸이었어요. 김여정 동지께서는 앞으로 중요한 지도자가 되실 분이요. 하지만 한 몸으로 모든 곳에 계실 수는 없소. 그래서 동무들이 필요한 것이요. 옆에 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김여정 동지를 대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무들은 김여정 동지의 그림자요. 김여정 동지께서 직접 못 가시는 곳에 동무들이 가는 것이요. 지방 현지 지도, 외국 손님 접견, 각종 행사, 이 모든 것을 동무들이 김여정 동지인 척하며 하는 것이요.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자 장교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당의 결정이요. 거부할 수 없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소.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걷는 법, 앉는 법, 웃는 법, 눈 깜빡이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이렇게 걸으시오. 교관이 시범 보이면 우리는 따라했어요. 말투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함경도 사투리를 평양말로 고쳐야 했어요. 하루 10시간씩 발음 연습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입술이 부르텄어요. 제일 힘든 건 사진 공부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사진을 수백 장 외워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 어떤 옷, 어떤 액세서리, 모든 걸 머릿속에 넣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처벌이었어요. 한 동료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가 일주일 독방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검열을 거쳐서만 보낼 수 있었어요. 가족 면회는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울었어요. 2010년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김여정 동지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훈련은 더 강해졌어요. 몸무게까지 관리받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그것도 채소 위주였어요. 그해 가을 우리 중 한 명인 경희가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 밤 경희는 끌려갔고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재배치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구나. 김여정 동지의 복제품이구나. 우리에겐 이름도 인생도 미래도 없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꾹 눌러야 했습니다. 들키면 경희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확립되고 김여정 동지가 당 선전선동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역할도 커졌어요. 첫 임무는 함경남도 함흥시 공장 현지 지도였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 옷을 입고 김여정 동지 머리를 하고 김여정 동지처럼 웃으며 공장에 갔어요. 노동자들은 제가 진짜 김여정인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만세. 저는 훈련받은 대로 손을 흔들고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접견이었어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중국 당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통역이 옆에 붙어서 제가 할 말을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중조 친서는 영원합니다. 중국 간부들은 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짜라는 걸요. 실수하면 끔찍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함흥 현지 지도 때 제가 함경도 사투리가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너 대신 고맙습더라고 한 거죠.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독방이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 물 한 컵뿐이었어요. 우리 삶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금지, 결혼도 금지였어요. 김여정 동지는 아직 결혼 안 하셨다. 동무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30살이 넘었는데 남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이 다 사라졌어요. 외출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훈련소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임무 때뿐이었어요. 그것도 경호원들이 딱 붙어서 감시했습니다. 임무 끝나면 바로 버스 태워서 훈련소로 돌아왔어요. 평양 시내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부모님 소식도 끊겼습니다. 1년에 한 번 면회 때 잠깐 뵙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올 때마다 늙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다쳐 다리를 절게 되셨대요. 제가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뿐이었고 감시원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었거든요. 2015년 동료 순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35살이었어요. 10년 넘게 가족 못 보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김여정 흉내만 내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어요. 조용히 화장해서 어디론가 보냈다고 하더군요. 순이의 빈 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이름도 없이, 인생도 없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나는 나로 살고 싶다고.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고.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은 감옥보다 더 철저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우리 훈련소도 더 철저히 격리됐습니다. 외부 출입이 아예 끊겼고 가족 면회도 중단됐어요. 2년 동안 부모님을 못 뵀습니다. 편지도 안 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2022년 봄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보낸 편지였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못 가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제가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장례식도 못 갔어요. 임무가 있으니 못 간다는 게 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소 제 방에서 혼자 통곡했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딸을 용서하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복제품, 정치 선전용 인형이었어요. 동료 미숙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도 못 갔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20명이었던 우리는 이제 15명이 됐습니다. 5명은 사라졌고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미숙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탈출? 그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걸리면 총살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이는 진지했습니다. 언니, 나 경비병 중에 하나랑 아는 사이야. 그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뇌물 주면 도와줄 수도 있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별을 봤습니다. 청진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2023년 여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겠다고. 어머니 산소에라도 가야 한다고. 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미숙이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에게 줄 금 탈출 경로, 탈출 날짜,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실패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부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딸이 자유인이 되어 당당하게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비병 박동무에게 금 5냥을 줬어요. 제가 10년 넘게 모은 전부였습니다. 박동무는 중국 브로커와 연결해줬어요. 브로커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3만 원이 필요하오. 미국 달러로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저는 훈련소에 있던 제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시계, 귀금속, 옷까지. 미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신히 돈을 모았습니다. 탈출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김정은이 양강도 시찰 가는 날이었어요. 경비가 느슨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박동무가 그날 야간 근무를 서기로 했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11시 불을 껐어요. 평소처럼 잔척했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이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갈 시간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15년 만에 입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어머니 사진 한 장,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갔어요. 박동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시오. 5분 있으면 교대 시간이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라 힘들었어요. 42살의 몸으로 2미터 담장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해냈습니다. 자유를 향한 힘이었을까요? 박동무가 준비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평양 빠져나가야 하오. 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5시 평양역에 도착했어요. 청진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16년 만에 고향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었습니다.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잡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이틀을 달려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이었어요. 16년 만에 보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빠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야. 명순이야. 오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어떻게? 저는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은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어요. 어머니 불효녀 왔어요. 12시간을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오빠와 이야기하고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이제 딸이 자유롭게 살겠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가야 하오. 두만강으로. 아버지와 오빠에게 작별했어요. 아버지, 오빠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올게요. 두만강 얼음을 깨고 건넜습니다. 추운 겨울 얼음물에 발이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5년 1월 3일 저는 마침내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추격조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 인물이었으니까요. 김여정 그림자였던 사람이 도망쳤다는 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영길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어요. 김 선생이라는 할머니 댁에 숨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60년대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었어요. 아이고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서 쉬렴.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셨습니다. 2주 동안 숨어 지냈어요. 중국 공안도 무서웠고 북한 추격조도 무서웠습니다. 창밖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다시 훈련소로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하오. 하지만 베이징까지 가는 길이 위험하오. 저는 결심했어요. 죽더라도 한국에 가겠다고. 김할머니가 제게 옷을 주셨어요. 중국 아줌마 옷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렴. 중국 사람인 척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아, 꼭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우리도 언젠가 고향 가는 날이 오겠지. 베이징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20시간 넘게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공안이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저를 쳐다봤어요. 목적지가 어디요? 베이징 친척집 가요. 중국어를 못해서 브로커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가더군요. 베이징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이 비밀리에 나와서 저를 만났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과 한국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추격조가 베이징까지 왔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저는 숙소에서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15일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외교 차량으로 저를 태웠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공항으로 갑니다. 저는 그때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뜨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자유다. 이제 자유다. 3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8년 3월 1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어요. 탈북민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6년 만에 인간이 됐습니다. 16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명순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탈북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여정 그림자로 살았던 16년 훈련소의 실상, 정치도구로 이용당한 이야기.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카드 결제, 24시간 환한 전기불, 넘쳐나는 마트 물건들. 제일 감격스러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걷고, 웃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김여정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리명순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음료수도 과자도 라면도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생전 처음 제 집이 생겼습니다. 창문에 철창도 없고 문도 제가 잠글 수 있었어요. 탈북민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김여정을 닮은 여성들이 정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에도 나갔고 유엔 인권 보고서에도 제 증언이 실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말투는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한 핏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같은 민족인데 당연하죠. 하지만 아직도 그립습니다. 북에 계신 아버지, 오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세요. 통일이 되면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어요. 어머니, 딸이 자유인으로 왔어요. 이제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훈련소로 다시 끌려가는 꿈, 김여정 흉내를 내는 꿈. 깨어나면 안도합니다. 아, 꿈이구나. 나는 자유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맛보는 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날을 위해서요. 인간은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